자, 이제 문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은 굉장히 빨리 끝날 수 있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문학을 푸는 방식은 잘 들어보세요. 자, 문학이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이제 일일이 뜻풀이를 하고 소설에는 줄거리, 뜻풀이, 지식, 현대시, 고전시가 일일이 밑줄치고 형광등, 밑줄자 이렇게 해서는 못 풉니다. 그거는 내신형이고요. 우리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학을 수능 공부를 하면서 내신형으로 배우고 대부분의 학원 강사들이 수능을 가르치면서 내신처럼 뜻풀이 암기식으로 가르치니 여러분들이 문학이 나오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다? 보기를 보고 보기에서 이 작품의 핵심을 잡아내서 그 핵심을 토대로 내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학이라는 건 메타포이기 때문에 50만 학생이 시험 봤을 때 50만 학생이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논리적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문학도 비문학도 아까 글쓰기 논리, 문법도 다 논리를 가르치는데 논리란 아주 쉽습니다. 2개 이상의 단어, 2개 이상의 문장, 2개 이상의 단락, 2개 이상의 다른 성격의 글들이 있으면 그들은 하나를 기준으로 같은 범주로 묶인다. 이게 논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비문학이 첫 문장을 보면 나머지 문장을 알고 첫 단락을 보면 나머지 문장이 예측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문학도 우리가 동일하게 50만 학생이 볼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라는 기준이 있어야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보기라는 건 비문학 글이잖아요. 문학이라는 것은 메타포, 별이라는 내용이 감춰져 있고, 하지만 보기라는 건 비문학으로 여기에 있는 별이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이 비문학 이 글에 있어. 이거는 일제라고 해석해. 그러면 일제에서 별을 보고 싶다라고 말했으면 이 별은 광복이 되는 거죠. 야, 똑같은 작품인데 이걸 주체와 객체의 어떤 관계로 말해. 그러면 주체라는 건 뭐뭐 싶어하는 주체면은 별은 내가 하고 싶은 객체, 대상이네 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별로 말해. 일제지만 이별로 말해봐. 그럼 이별이었을 때 뭐뭐 하고 싶은 것은 내가 만나고 싶은 대상, 그림의 대상 이렇게. 근데 그 그림의 대상이 바로 고향이라면 가족들일 것이고 나라, 만약에 일제치하라면 광복이 될 것이고 분단이라면 우리가 통일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고전시와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학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뜻풀이 받아 적고 자료, EBS 밑줄자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이 수능날 혼자 풀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국어 때문에 이제 시험을 망친 선배들을 만나 봐서 이야기를 들으면 압니다. 제 수강생의 거의 80%는 N수생들이에요. 이제 고3 때는 죽으라고 뜻풀이하는 셈을 듣다가 이제 N수가 됐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16페이지의 지문을 철저하게 처음 보든 처음 보지 않든 스스로 읽어 내려갈 수 있는 힘을 묻는 게 수능이고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은 제가 하나하나 지문을 안 보고요. 문제만 보고도 얼마나 빠르게 풀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26번부터 30번까지는 이거는 비문학. 일단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자, 요거는 이제 31번부터 34번 봤더니 고전소설이네요. 그러면 소설을 읽는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고전소설 문제 푸는 원리, 당연히 소설은 여러분들한테 암기하지 말라고 앞부분이든 중간이든 줄거리를 주어지고 역시 보기가 주어지겠죠. 그럼 보기를 설명한 또 선택지가 있죠. 이 세 개를 결합하면 이 작품이 뭔지 우리는 벌써 핵심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은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이나 바로 이거를 통해서 핵심이라고 하는 인물의 관계를 여러분이 스스로 그릴 수 있으면 요게 시험 문제예요. 그냥 시험 문제. 그러면 여기는 줄거리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줄거리가 있다는 앞부분의 줄거리는 없고요. 중략 줄거리 있네요. 그럼 중략 줄거리랑 제가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도령은 자란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기녀인 자란은 이미 새로 부임한
관찰사들의 총애를 받고 있다. 그럼 인물의 관계를 그리는 거예요. 아하, 그럼 이거는 애정소설이네. 바로 도령과 자랑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네. 그런데 자랑은 지금 새로 부임한 유 관찰사 아들과 지금 관계를 맺고 있네. 자, 도령은 자랑을 만나기 위해 그녀가 기거하는 곳에서 눈을 쓰는 인부로 일을 하고, 이제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인부로 일을 하고, 평양이에요. 지금 평양. 둘은 극적으로 재회하게 된다. 그러면 극적으로 재회하게 된다는 말은 원래 뭡니까? 얘네들이 먼저 논리상 사귀고 있었고, 근데 소설이 되려면 둘이 이별을 했나 봐요. 만나기를 원했다는 말은 그러면 다시 만나기를 노력했는데 잘 안 됐어. 왜? 다시 얘를 만나고 있어서. 그러나 극적으로 다시 만난다는 걸 보니 둘이 더 사랑하는 관계라는 게 본질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기가 있으면, 여기 보기가 있네요. 그러면 역시 우리 문학에서 푸는 방법 잘 보세요. 비문학에서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였죠. 자, 문학은 반대로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이기 때문에 요 바탕이라는 말은 보기가 더 중요하다, 핵심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풀 때는 보기가 먼저 더 중요하다는 거고, 보기 내용이 윗글의 내용을 몰라도 핵심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거를 잘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 수능 고3 가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요거를 얼마나 이 비문학을 잘 정리하고 구조하냐에 따라서 문학을 엄청 빨리, 그래서 대부분 재수업 듣는 친구들은 고3들은 문학을 15분 안에 끝내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20분 안에 끝냅니다. 근데 보통 친구들은 30분, 40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배우지 않은 내용이 나오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는 배우지 않는 게 나오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작품 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근데 여기서 다 말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봅시다. 그럼 이 보기를 볼 때 이 구조랑 같이 연결해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작품은 신분이다는 남녀간의 사랑. 그런데요. 그러면 잘하는 기생이네요. 그럼 뭐 신분이다라는 건 이건 양반간가 보네요. 이렇게 다시. 작품 속 주인공들은 사회적으로 중시되는 효나 이순양면과 같은 유교적 가치와 신분 질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다.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쨌든 원래대로라면 양반과 기생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유교적 가치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교적 가치에 벗어나지 못하고 신분 질서로부터, 신분 질서라는 건 양반과 기생이니까 그 질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은 벗어나지 못한다. 신분 질서에 구속된다는 거죠. 하지만 주인공들이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인 사랑을 성취하는 과정에서는, 이 둘이 사랑을 성취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자, 이거는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사랑을 한다면, 사랑하는 과정은 당연하죠. 벌써 사랑을 한다는 그 과정은 이런 걸 벗어난 거죠. 신분 질서를 뛰어넘은 거니까.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한편 사랑을 성취한 후에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성 인물의 역할이 확대되었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둘이 이제 어떻게 어렵게 재회를 하고 만났는데, 이때 만나서 살아갈 때는 현실적인 문제죠. 이제 현실적으로 경제나 같은 여러 문제에서는 주로 자라니 여성이 더 큰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기존과 많이 다른 그런 영역을 다루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건 답은 1번입니다. 질문 안 가도 봅시다. 도령과 자랑이 이별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럼 얘네들은 이별을 하네요. 그러면 아까 중략 이전이겠죠. 중략은 다시 만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둘은 이별하는 거겠죠. 신분 질서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러면 신분 질서의 구속에서 벗어나려면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언제입니까? 신분 질서 벗어난 거는 얘네들을 만나는 거죠. 그건 다 그냥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이다. 틀렸네요. 그러면
만약에 도령과 자란이 이별하는 장면을 통해 신분 질서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별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해야 되고 개인의 의지대로 전 신분 상관없어요. 그냥 둘은 영원히 만날 거예요. 행동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틀렸죠. 왜? 중약에서는 이미 이별을 했고 다시 만나러 왔기 때문에 얘네 둘이 이별이라는 것은 벌써 전제 조건이 이별을 했다는 거죠. 중약 이전에. 그럼 이별했다는 것은 신분 질서, 바로 양반가와 기생이라는 것을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고, 실제로 지문을 가보면 이 도령은 이별을 할 때 이별이 처음이라서 이별의 아픔이 뭔지 몰라서 그냥 이별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고, 그 누구 여기 있는 자라는 울고불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주인공의 모습, 신분 질서의 구속에 벗어나는 거하고 문장의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럼 너무 쉽죠. 이렇게 1번 바로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채널 수업 들으면 이렇게 금방 됩니다. 도령이 실성한 사람처럼 되어 자라를 찾아가는 장면을 통해, 그러면 이별하고 난 이후 이 부분이에요. 이제 실성했다는 건 너무 그리워서 그렇겠죠. 인간의 본적인 욕망 맞잖아요. 사람. 자란과 도령이 도망한 후 안정적으로 정착에 가능하는 장면을 통해, 그럼 여기겠네요. 재에서 도망을 가는 거겠네요. 여성 인물의 역할이 여기잖아요. 이 현실 문제 하고 나서 현실 문제에서는 자란이 이렇게. 자란이 과거 급제의 당위성을 어디죠? 도령이 자란이의 문제 제기에 눈물 흘리며 동의하는 장면을 통해 주인공들이 효를 중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끔, 이 사랑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제 유교적인 충효나 신분 질서는 벗어났지만 다시 현실 문제로 왔을 때는 완전히 유교랑 신분 질서는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령이 자란의 문제제기라는 것은 효를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고, 자란이 과거급제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장면을 통해 유기적 가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4번, 5번이 같은 거죠. 뭐냐면, 자, 이제 현실의 문제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자란이 제시하는 게, 너 원래 양반이었으니까 지금 우리 가난하니까 과거급제를 해. 과거급제를 하는 게 바로 유교적으로 부모에게 효하는 거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이야 라는 내용으로 전개되나 보죠. 이 논리가 같은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 궁금한 친구들은 가서 확인하면 되고, 이거 자체가 이거랑 같이 보면 답이 쉽게 1번이 보입니다. 자신 없는 친구들은 직접 가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33번을 먼저 풀었고요. 자, 우리 문제 푸는 방식, 그럼 이제 34번으로 갑니다. 이제 문제 푸는 순서를 제가 알려드리면, 문학에서는 보기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특정, 지금처럼 A, B, 특정 단락이 있으면 특정 단락 문제로 가고, 그런 다음에 특정 문장이 있으면 특정 문장으로 가고, 그런 다음에 서술 방식이든 전체 맥락을 묻는 문제가 있으면 그때 우리가 지문을 그 부분만 찾아서 읽으면 굉장히 빨리 문제가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도 A, B 말하기 방식이니까 A, B만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며 청자를 안입시키고 있고, B에서는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환기하며 청자의 생각을 묻고 있다. 그러면 특히 고전소설에서 A, B 이렇게 특정이 나오면 요 A를 누가 말하고 있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가서 뜻풀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A를 보니까 이제 도령이 헤어지기 전에 아버지한테 안심하세요. 제가 기녀 하나 때문에 못 떨어질 것 같습니까? 라고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고 확신시키고 있고, B에서는 이제 누가 말하냐면 이제 자란이 도령한테 말을 문제제기하는 거죠. 당신은 재산 가문의 외아들이건만 한낱 기생에 빠져 부모를 버리고 달아나서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불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똑같죠. 효도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적까지는 못 벗어났다. 그럼 여기서 늙어줄 수도 없는 일이요. 지금 얼굴을 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으니 당신 앞으로 어쩌실 작정인가요? 라고 문제 제기하면서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답이 된 거죠. 자신의 생각을 제가 기생 헤어질 수 있습니다. B는 처한 상황을 환기하며 청자의 생각, 도령한테 묻고 있죠.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32번 밀끌의 도룡이 이동한 경로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처음에는 관아에 있다가 서울로 이별을 가고 그런 다음에 공부하러 절로 가고 그런 다음에 자라를 찾아 평양으로 오고 다시 둘이 도망해서 깊은 골짜기에 사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일일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문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보기를 보고 특정한 단락을 보고 이제 이거는 지문 전체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억니은 딕을 니은 보고 읽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니은 서울에서 딕을 절로 이동한 것은 평양의 인물들이 옥에 갇히는 직전의 원인이다 아니죠. 디귿으로 간 것은 공부하러 간 거니까 옥에 갇히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32번은 2번으로 답을 하면 되고요. 이제 31번 서유상의 특징도 여러분 쭉 보면 되는데요. 여기에 요약적 제시라는 건 자, 그가 어떻게 도망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외양묘사 그들이 이제 그가 도룡이 도망오면서 얼마나 이제 거짓골이 되었는지 갈등에서 되는 과정 전기적 요소라는 건 비현실적인 요소들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서술자가 개입해서 이들의 생각이 옳은지 아닌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 그래서 지문을 보면은 다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찾는 거라서 특별히 제가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진짜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찾는지를 요소를 다 설명을 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서를 끝냈고요. 현대시도 아주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두 작품이 합쳐졌지만 이렇게 보기를 먼저 보는 거죠. 36번, 37번. 그러면 37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37번. 자, 역시 보기잖아요. 그러면 보기를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이거는 낯이 안 가도 이제 보기만 보고도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정리해 보세요. 자, 이 작품은 생명의 속성을 자연물로 형상화하며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드러내고 있다. 생명의 속성을 자연물로 형상화했다. 생명은 이런 거야. 근데 그게 딸기와 같아, 바람과 같아 이런 자연물로 화자는 생명이란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보여주며 이 생명이란 고통과 함께 오는 거야, 동반하는 거야 이렇게. 비문학에 대한 비난. 체인호의 원리는 문학은 비문학이라는 거죠. 이게 추상적인 거라면 이것의 범위 안에서 더 자세히 풀어준 게 선택지이기 때문에 두 개만 가지고도 이 시들이든 이 소설이든 우리 다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자,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보여주며 삶의 진실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명, 고통을 동반하는 거 이퀄 삶도 그렇다. 삶도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 삶이다. 우리 기본 삶 마이너스 다 고통이다. 삶의 진실도 마이너스 다 고통을 안고 온다. 또한 생성과 소변이라는 이중적인 속성을 가진 자연물의 모습, 자연물도 바로 뭐냐면 생명처럼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해. 이중적인 속성을 가진 자연물의 모습을 통해 고통을 감내하며 또 다른 생성을 준비하는 생명의 속성을 드러낸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인생하고 같아. 그런데 생성과 소멸의 과정. 그러면 생성을 통하면 언제나 소멸이 되는 거고 또 이중적인 속성, 고통을 감내하며 이 고통을 이겨내면 감내하면서 또 다른 생명을, 또 다른 생성을 준비한다. 그럼 소멸이라는 고통이죠. 소멸이란 이렇게 생성되면 소멸이 되고 소멸이 되면 소멸이라는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고통을 겪게 되면 이 소멸을 통해 또 다른 생성으로 탄생한다. 맨날 이거거든요. 체인의 이론에 나오는 내용이요. 현대시 볼 때 이론 삶과 죽음에서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데 고통인데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다. 또 다른 탄생의 전제 조건이다. 이게 기본 논리거든요.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답도 한번 보세요. 답이 그냥 5번이죠. 너무 쉽죠. 보세요. 상한 살을 해짓고 입 맞추는 사람. 그러니까 상한 살, 고통이죠. 여기서 맥락 딱 봐도 상한 살을 해짓는데
그 고통을 해짓고 그 고통에다가 입맞춤하는 거죠. 하는 사람을 부정하는 모습에서 아니죠. 우리 시 해석의 기본이 군맨이거든요. 이거 알아두면 현대시, 고전시가 70%를 풀 수 있어요. 화자는 군맨이라는 말은 뭐냐면 화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통을 감내한다는 거. 이 말은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수용, 인내, 감내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생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한사를 해주고 입맞춤하는 사람은 고통을 인내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고통을 인내하는 사람이니까 이 고통을 인내하는 사람을 화자가 부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인생이라는 것 고통이야. 군맨이니까 고통을 수용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야 새로운 삶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 이건데 입맞추는 사람을 부정한다고 했으니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방식, 화자가 지향하는 건 화자는 군맨이니까 지향하는 건 플러스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입맞춤하는 삶을 부정하는 게 화자의 지향이 아니고 상한사를 해주고 입맞춤하는 사람을 긍정하는 게 화자가 지향 원하는 삶인 거죠. 그러면 그대로 가보세요. 상한사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상한사를 해주고 입맞출 줄 모르는 이는, 이 말은 입맞춰라예요. 입맞출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화자의 친구가 아니다. 그럼 화자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한사를 해짓고 고통을 해짓고 입맞출 줄 아는 사람, 상한사에 입맞춤하다 인내하고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죠. 금가고 일그러진 걸, 이런 상한사를 똑같죠. 사랑할 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친구다. 금가고 일그러지는 고통을 수용하는 사람이 내 친구다. 금가고 일그러지는 이 고통들을 사랑할 줄 모르는, 인내할 줄 모르는, 감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다. 여기까지 안 해도 되는 거죠. 다시 화자는 군맨은 화자가 지향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화자가 거부하는 것은 마이너스의 의미를 갖는다는 게 화자는 군맨이에요. 단적인 예로 화자가 지금 일제치하에 있다면 화자는 광복을 지향하겠죠. 군맨이니까. 됐죠? 그런 구조죠. 독재 정권이다. 그럼 화자는 민주화를 지향. 그럼 화자가 좋아하는 거, 달려가는 것은 좋은 대상이라는 거라는 거죠. 아주 쉽지만 굉장히 유용합니다. 36번 한번 보세요. 이것도 쉽게 풀 수가 있죠. 자, 요번에 가를 설명했다. 자, 그러면 계절의 이미지에 주목하자. 작품 속 계절적 상황이 매운이라는 감각적 이미지로 제시되어 있으니 혹독한 추위가 실감나게 느껴지고 계절인데 이게 매운이라는 감각, 촉과 굉장히 춥다는 거죠. 혹독한 추위라는 건 겨울을 연상시키는 서리빨이라는 시어에서는 지금 둘 다 같은 혹독한 추위, 매서운 서리빨. 그러면 우리가 또 문학의 기본이 현실은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앞에도 인생, 고통이 마이너스라는 현실 속에서 이것을 감내내면서 성장하는 걸 말한 거고 여기서도 지금 현실을 겨울이라는 계절로 마이너스라고 이해해 놓은 것이죠. 그럼 이 마이너스 현실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럼 똑같은 말이죠. 1번, 2번. 겨울이 주는 시련 똑같잖아. 왜냐하면 가와 나시가 함께 묶였다면 논리 두 시가 같이 나온다는 건 두 시의 공통적인 기준이 있는데 벌써 우리가 나로 보기를 봤더니 현실의 시련, 아까 고통, 뼈아픔이라는 이 현실, 여기에 오히려 입맞춤하라, 도망가지 말고 인내하고 극복하라였잖아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가도 그렇게 공통의 범주에서 현실, 겨울, 마이너스네 이거를 도망가지 말고 맞짱 떠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A, B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논리, 제가 많은 걸 오늘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봤을 때 제 수업 들은 친구들은 보기조차 안 읽어도 1, 2, 3, 4, 5번을 봤을 때 1, 2, 3, 4는 같은 내용인데 5번이 얘네들하고 성격이 다르네? 그냥 5번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푸는 방식으로 자, A, B는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1번,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문학 15분 안에 풀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암기 이제 필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공부가 재밌습니다. 시에서 이런 겨울의 이미지들이 북방과 고온이라는 극한적 공간에 맞물리면서 화자와 천상이 그럼 똑같잖아요. 현실이 고통, 북방 굉장히 높은 곳일수록 북쪽 지방일수록 춥잖아요. 높은 지역일수록. 그리고 화자가 고난이 끝났음을 인지하고 그냥 답이에요. 4번. 자, 체인의 원리를 알면 왜 답이냐면 화자가 고난이 끝났으면 지금 현실이 마이너스에서 완전히 플러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극복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현실이 힘들지만 감내하고 나는 플러스를 향해 가리라지 이거는 벌써 플러스가 되어버렸어 이거예요. 그러면 시를 안 써요. 현실이 마이너스니까 계속 플러스로 인내하고 맞짱 뜨면서 힘들지만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이상량 갈 거야. 내가 광복으로 갈 거야 라고 시를 쓰는 거지 나 광복 됐어 이렇게 시를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난 거예요. 끝났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A, B, C는 계속 현실이 마이너스 2을 보여주는데 얘만 플러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범위가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끝났음을 인지하고 한 발 제겨 디딜 곳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부정현실을 이겨내려는 자세를 본받고 싶어졌다. 그러면 앞뒤 문장이 안 맞죠. 끝났음을 인지하고가 아닌 거죠. 이거는 그래서 한 발 제겨 디딜 곳을 찾는 모습은 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이런 얘기지. 겪고 있는 힘든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의 이미지로 전환하여 현실을 다르게 인식. 자, 겨울은 마이너스인데 이 겨울을 무지개처럼 인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울은 언젠가 나 무지개로 만들 수 있어. 지금 마이너스 현실이라는 걸 나는 플러스로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어 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답 4번. 너무 쉽죠? 그럼 실제로 거기도 한번 가보세요. 끝났음인지 한 발 제겨 디딜 곳 없다. 사실 안 가봐도 되거든요. 이건 논리상.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도 제겨 몰라 친더라도 어디에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도 디딜 곳조차도 없다.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상황인 거잖아요. 그치? 근데 플러스가 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됐죠? 그럼 논리상도 안 맞고. 그래서 이거는 공통점, 표현과 발상인데 추상적인 관념은 시각, 원래 이런 걸 답을 안 하는데 이걸 답으로 했네요. 추상이라는 건 형태가 없는 거,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걸로 바꿔서 주제를 드러냈다. 그러면 요거죠. 뭐. 가에서 요 겨울이라는 계절은 형태, 눈으로 볼 수 없는 추상적인 계절이에요. 이것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지개로 바꿔서 주제란 언제나 끝부분에 있거든요. 문학이든 비문학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의 주제가 있고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마지막의 주제가 있고 시에서도 기승, 전, 결, 마지막의 주제가 있고 고전시가에서도 우리가 초장, 중장, 종장 주제가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지막 주제 끝부분 한번 가볼게요. 자,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됐네요. 아까 주제가 생명이잖아. 생명이라는 건 추운 몸, 고통이다.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온다. 몸이라는 건 형태가 있는 거잖아. 우리 몸, 바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을 추운 몸으로 온다라는 것으로 시각화한 것이죠. 또 한방 눈송이, 생명을 한방 눈송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감각과 시각한 것이죠. 됐죠? 그래서 시도 뭐 금방 끝났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현대 소설은 넘어가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좀 고전 시가를 어려워할 수 있을 테니까 고전 시가를 빠르게 끝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거는 새로운 유형 패턴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고전 시가를 봤더니 이런 식으로 일단은 글이 있고 글과 작품이 같이 우리가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둘 다 이렇게 각각의 작품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이 작품들을 전혀 몰라도 일단은 뭐를 가지고 가라. 얘가 비문학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고전 시가에는 둘 이상의 인물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대화체로 구성된 작품들이 있다. 대화체. 이 둘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대화 양상은 임진왜란을 전후로 배경이 나오네. 차별성을 보이는데 아래 작품들은 그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에 속한다. 송강정철은 당쟁으로 조정에서 물러나 창평에서 머물며 가를 지었다. 그러면 가와 나 작품의 공통점은 또 나오죠. 논리. 둘 다가 나왔다는 건 공통적으로 얘네가 대화체 방식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를 설명하는데 가는 조정에서 물러나 창평에서, 그러면 자연 속에서, 그럼 귀향이고 자연이네요. 자연에 귀향을 와서 잔 속에 왔죠. 그럼 이거는 이별. 그럼 요걸 딱 보는 순간 끝났어. 가시는 귀향이야. 그럼 얘는 뭐 하고 싶다고 얘기해야 돼? 임금 보고 싶다고 해야 돼. 귀향에서의 고독, 고통, 이별의 슬픔. 그러나 나는 어떤 데서 임금한테 갈 거야? 이 주제로 벌써 끝난 거죠. 귀향이란 말이 있으니까. 근데 고맙게도 이제 가 보지 말고 또 가를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대화체 부분에서도 설명을 하겠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와. 가는 작품 전체가 두 인물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대화는 서로 대등한 비중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등하지 않다. 한 인물의 사설이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화를 주도한다. 그러면 가의 이 X와 Y 대화인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중되어 있다. 상대방의 사실 의견을 덧붙여 첨언을 하는 등 보조적인 역할만 할 뿐이다. 그럼 얘는 보조적인 역할만 할 뿐이다. 이런 대화체의 경우 주도적 인물의 사설은 작자 의식 이퀄 작가 화자의 의식을 단변했다는 거. 얘가 주인공이 이퀄 화자라는 거, 작가라는 거지. 그럼 이 의식은 안 봐도 임금한테 가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귀향에서의 아픔. 보조적 인물의 사설은 작가의식을 강조, 얘가 얘의 의식을 더 강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작품의 대화는 어느 정도 통합된 주제로 나타내는데 이러한 대화체를 닫힌 대화체라고 한다. 이건 얘네 둘이 무슨 얘기를 하든 공통의 통합적인 일관된 주제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얘가 말하고 싶은 주제를 얘가 그냥 덧붙여 박자 맞춰주면서 더 강조하는 거지 서로 의견이 주제가 다르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가에서는 작자의 정책인 반대 세력의 임금이 있는 조정을 떠나는 상황에서 귀향이니까요. 자신의 태도와 정서, 그러면 이 반대 세력은 나쁘다고 말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임금 보고 싶다라는 정서, 그리움 이퀄 춤을, 이건 기본 논리잖아요. 이별춤. 이거는 고전 논리에 다 제가 배우는 논리예요. 작품을 우리가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논리거든요. 대화체를 다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를 통해 작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자책하고 나아가 이를 자신의 운명으로도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금 곁에 머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탄식도 있어야 되고 변하지 않는 충정도 있다. 그럼 다 얘기를 다 해줬네요. 하나의 주제로 이끌어지는데 이 주제의 내용이 가에서는 자책이 나오고 이렇게 귀한 거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탄식도 하고 당연히 춤은 당연히 드러내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게 A의 내용이죠. 다 말해줬네요. 고전 시가를 할 때 명심합니다. 우리 뜻풀이가 아니고 고전 시가에 나와 있는 고어나 한자어들을 X, Y라고 치환하고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됩니다. 한편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전의 대항상과는 다른 새로운 대화체가 등장하는데 바로 나다. 그럼 이제 대화체가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닫힌 대화체였고요.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안 봐도 나는 열린 대화체가 나오겠죠. 그럼 아니고도 열린 대화체라는 건 이 두 사람이 서로 한쪽이 보조관이고 대등하게 주제를 이야기하고 주제는 성격이 서로 다르겠네요. 그럼 됐죠. 그럼 이거 안 봐도 그런 내용이겠죠. 아니고도. 자, 나는 가와 달리 목동이 대답하되를 중심으로 상호 대립적인 입장이 100%는 XY 대립. 두 인물의 의견이 A와 B로 대등하게 병치되어서 그럼 각각의 어떤 내용인지 하나만 알아도 대립이 금방 찾겠죠. A 인물은 인생이 유한하니까
험한 것이라고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부귀공명이나 입신양명과 같은 인간의 영락을 추구하는 삶이 가치가 있다고, 대화 상대방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질책, 너는 왜 그렇게 안 사니? 라는 거죠. 그럼 이건 끝났네요. 다시 다 말해주고 있네요. 나에서 A 방식, 이 A에 있는 애는 야 인생 유한해.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뭐 부귀공명하고 이신양명해. 그럼 반대 애한테 대등하다며. 그럼 대등한 얘한테는 왜 너 그렇게 안 살고 질책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사는 거야? 인생 나왔어요. 결론 부귀영화가 아니고 얘는 부욕적으로 자연과 더불어 욕심 없이 사는 걸 얘기하겠죠. 뭐. 그럼 반대로 얘는 야 그게 나쁜 거지 라고 말하겠죠. 안 봐도 질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의 인물은 물음을 통한 상대방의 간섭에 대해 반문하고, 이제 얘는 너 그렇게 안 사니? 라고 물음의 방식으로 질책을 하나와, 그러니까 간섭에 대해서 반대로 상대방의 삶의 방식을 조롱하며 야 이렇게 사는 걸 반대로 조롱하면서, 그게 올바른 사라고 생각해 조롱하면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과시하기도 한다. 야 이렇게 무역적으로 사는 게 훨씬 나아. 또한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하며 자연에 의탁하여 사는 삶의 됐네. 다 하네. 초단수도 알겠네. 인생 부귀영화 나오면 이런 원리예요. 자꾸만 안 봐도 됩니다. 부귀영화를 입장하는 반대는 무역. 무역 우리는 기본 원리가 나와요. 자연 친화요. 자연 속에 살 때 자연이 좋다 그러면 세속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너무 쉬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나에 나타난 대화는 독자적 인물들 사이에 긴장감을 유지시키며 서로의 주장을 대등 비중을 대립시키고, 그래서 작자의식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 그거 열린 대화 다 예상한 그대로네요. 너무 쉽죠. 내용도 다 말해줘. 그러면 A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하라.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것도 A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하라. 이게 A가 아니고 B인가요? 이건 B죠. 이건 B였고, 그러면 A 아까 주어졌죠? 그러면 핵심이 A 바탕이니까 A만 잘 보면 돼요. 적절하지 않으면 A와 틀린 거. 자, 1번 A 가에서는 이게 A가 이렇게 자신의 태도가 이거 다 A를 설명해 준 거네요. 그럼 42번 문제 갑니다. A를 바탕으로 가.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그러면 이별에 단어가 나왔다면 이거 자 한자어 나오면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무엇과 이별했는가? 그럼 나는 임금과 이별했죠. 다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임금이 있는 조정을 떠난 이 상황이다. 그러면 천상백옥경이 임금이 있는 곳이 되는 거죠. 아는 단어로만 하세요? 이런 거 X입니다. 이렇게. 왜? 앞에서 A가 임금과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함축하건만은 에서는 자 내 얼굴이다. 그럼 화자의 얼굴이죠. 화자의 얼굴과 화자의 몸이 님이 어떻게 할만하건만은 정치적 반대 세력에 의해 처하게 된 자신의 상황 자책 아니죠. 자책이라는 건 나와 있지만 여기는 내 얼굴 내 이 거동이 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럼 나의 모습을 님은 사랑해 줘야 되는 거죠. 지금 사랑하는 사이가 됐기 때문에. 그럼 괴함축하다라는 건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그걸 모르더라도 나와 님의 관계지 이게 정치적 반대 세력에 관한 관심배들에 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자체 관심배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이 여기 나와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죠. 3번 보세요. 서러워 풀어 헤어치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해서 자신의 상황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인다. A의 운명 있었죠? 요거 조물주의 탓 고전시가 내가 이렇게 서럽다 이별을 한 것도 누가 이별시켜 놓은 것이다. 다 조물주가 신이 이별시켜 놓은 신이 조물주면 운명인 거죠. 어여쁜 그림자 날 쫓을 뿐이로구나. 그럼 어여쁜 그림자가 나를 쫓아온다. 임금 곁에 머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탄식이죠. 왜 탄식이냐면 요건 좀 알아야 되는데 어여쁜이라는 건 슬픔이죠. 그러면 슬픈 그림자라는 거는 자신인 거죠. 자신. 그러면 자신이 슬픈 이유 어여쁘다 슬프다 요건 탄식. 왜 탄식하는가? 임금과 이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차라리 씨어디어 나거리나 뭔지 모르겠지만 아는 단어 되겠다 나거리 된다. 화자가 되고 싶은 게 낙월입니다. 그럼 화자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임금한테 가는 거죠. 임금에 대한 변치 않는 충정. 그러니까 임금으로 가고 싶은 것 임금에 대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됐죠? 실제로 그럼 요거 가보세요. 내 얼굴 이거도 안 가봐도 되는데, 자, 고전시가 지금 이상하게 풀죠. 논리로 푸는데요. 일일이 이건 뭐가 나올 거라고 암기해서 못 푼단 말이죠. 어아 너였구나 내 이야기 들어보. 내 얼굴 이 고동이 님 계암죽. 그럼 이렇게 주석. 고전시가는 주석을 꼭 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리입니다. 그러면 주석을 한번 봅시다. 주석 여기 없나? 히어디어 이리하여 아야 계약 사랑받음직이죠. 근데 내 얼굴 이 고동이 님한테 사랑받을만 하다는 얘기 사랑 얘기지 이것만 봐도 주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대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너무 쉽죠. 그 다음에 43번 요번에 B를 통해서 이 B를 통해서 풀려잖아요. 그러면 B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답을 쉽게 볼게요. 소 먹이는 아이들아 같은 부름의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대를 밝히고 있다. 그럼 소 먹이는 아이들 아까 목동을 부르며 아까 AP에서 나왔었죠. 그럼 대화 상대 아이들이 목동이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자연에 사는 얘네들이 무역적인 애들이죠. 인생 100년이 풀끝에 이슬이라와 같은 귀족인 활용을 하여 인생의 허무함 이건 알죠? 인생 100년 나왔으니 인생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슬같이 금방 사라지는 허무함이다. 생애는 유한하다. 그러니까 유한하니까 빨리 뭐하라. 유한하니까 빨리 즐거운 일, 부귀영화 누려라죠. 사일은 무궁하다와 같은 대구의 표현을 활용하여 그러니까 뭐다? 유한하다라고 따라 나오는 말 인간의 영락, 인간의 영락을 추구해라 라는 게 따라 나오는 거죠. 공상백골이 그 안이 늦고 오냐와 같은 무릉의 표현을 활용하여 공명을 추구하지 않는 삶의 결과를 공상백골이 그 안이 늦고 오냐 이건 잘 모르겠네. 그럼 이거는 늦고 오냐 공상백골은 죽은 시체인데 늦고 오냐는 주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건 모르겠고 연교 초야에 소치기만 하나 산다와 같은 왜 이렇게 너 소치기 이건 아니잖아. 소치기라는 건 누구한테 말한다고? 소 먹이는 아한테 말을 하는 거죠. 왜 너는 소만 치냐 목동아 산다와 같은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삶의 방식에 대한 질책을 맞는데 왜 너는 소만 치고 뭐하지 않니? 그러면 여기에서의 B는 계속 얘 입장에서 얘한테 질책하는 거죠. 예, 첫 번째 봤더니 목동 아이들한테 말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소치기만 한다면 진짜로 왜 소치기만 하면서 살고 있니라고 진짜 사실을 말한 거지 반대로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반응 표현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됐네요. 그럼 실제로 이제 가보는 거예요. 연교 초야 목동한테 연교 초야 연교 백골이 그 아까 동산백골이 그 안이 늦고 오냐 마음에 북받칠까 이런 얘기고 연교 입신양명을 햄 밖에 뭐라 부귀영화 그럼 이 부귀영화를 생각 밖에다가 던져버렸구나. 너는 부귀영화를 목동 생각 속에 아예 없구나. 연교초야라는 말은 자 시골 들판에서 왜 소치기만 하고 사니? 그럼 있는 그대로 말한 거지 반어가 아닌 거죠. 너 왜 소치기만 해? 부귀영화를 갖다 버리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됐죠? 굉장히 쉽습니다. 이 작품 전혀 몰라도 됩니다. 43번도 끝났고요. 44번 닫힌 대화체와 열린 대화체에 대해서 대화 양상을 중심으로 기억 니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뒤로 봅니다. 내 근심 던져두고 남의 분별하시는 거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반문을 통해 독자적 인물들의 대화를 단일한 주제로 통합시키는 무조건 틀렸네요. 안 봐도. 왜? 열린 대화체가 되려면은 서로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틀렸다기보다는 이건 오히려 잘 보세요. 닫힌 열린 대화체와
열린 대하체가 된다면, 자, 죄송합니다. 봤을 때, 자, 내 근심은 던져두고 남의 분별을 왜 하시는 거? 네 근심이나 해, 남의 분별 왜? 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반문을 통해 독자적 인물들의 대화를 단일한 주제로 많이 틀렸잖아요. 통합시키는 열린 대화체. 그러니까 너무 이게 틀린 거죠. 바로 이거 전혀 해석이 안 돼도 바로 윗글을 봤을 때는 단일한 주제가 나오면 뭐야? 닫힌 대하체가 돼야 되는 것이고, 서로 얘네 열린 대하체는 한쪽은 국영화, 한쪽은 무역, 자기네는 서로 다른 얘기해야 되는 거지, 단일한 주제의 것은 틀린 거죠. 그러면 이거조차 안 가도 끝나는 거죠. 됐죠? 쉽죠? 자, 45번. 이게 내 사설하고 내 노래는 가봐야 되는데, 내 사설은 내가 지금 이렇게 임금과 이별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고, 내 노래를 통해 자신의 현재의 삶을 선택한 이유는, 내 노래는 아마도 자연 속에 있는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내 노래, 이제 B는 이제 뭐냐면 목동이 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봤더니 내 노래 한 곡절을 불러 들어보서 장안을 돌아보니 풍기니 먼지가 가득한데 북이는 뜬 구름이요 북이공명은 와각이라. 북이공명은 와각이라. 알맹이가 비어있는 달팽이 껍질에 불과하다. 이 퉁소 한 곡조에 행하천 복숭아 사육꽃을 찾으리라. 라고 돼서 나는 이런 거 북이공명은 필요 없다. 이것이 바로 껍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걸 찾겠다. 도화행하라고 하는 자연의 삶을 찾겠다. 세속은, 서울은 먼지일 뿐. 그래서 난 이런 것 때문에 난 여기 왔어.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즐겁고 즐거운 것을 너희들은 어찌 알겠니? 자연에서 사는 것을. 기산에 기 씻고 상류에 소먹이는 거, 이거 바로 뭐다? 무역적 자연에서의 즐거움을 찾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여러분 마지막 2학년 마지막 모의고사 풀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고2랑 고3이 다르고, 여러분 고3이 됐을 때도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암기, 정리, 뜻풀이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고, 나중에 혹여 제 강의 듣게 된다면 이 문학작품을 일일이 다 해석해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나 선택지를 토대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함께 풀어가는,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이지 무조건 고개 숙이고 받아 적어 자료 정리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생했고요. 이 정도만 가지고 충분히 해설이 됐을 거니까 요거 잘 활용해서 고3 때도 올바른 공부법으로 여러분 반드시 국어 1등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2 이번에 11월 마지막 모의고사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화법, 작문과 문법이 분리가 되는데, 그 분리 없이 기존의 방식 그대로 따라 했고요. 새로운 거는, 자, 2022년 예비 모형하고 비슷하게 나온 거 하나는 마지막 고전 시가, 그 두 개의 작품 안에 내용, 비문학 지문과 함께 서술되었다라는 거. 요거 빼고는 바로 크게 기존의 모의고사와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문학은 지금의 현 고3들보다는 지문이 길어졌지만 우리가 내용은 훨씬 쉬웠고요. 고3들이 지금 바뀐 형태, 그리고 여러분이 2022년에 볼 인문 지문은 가나 두 개의 결합형인데 그것이 우리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형태를 본다면, 자, 인문, 비문학에서 인문 지문이 하나가 나왔다는 거. 인문 지문은 한 개는 나왔지만 여러분 고3으로 가게 되면 인문 지문은 가나 결합형으로 나온다는 거 하고, 지금 고3이 되면 여러분 화법, 작문과 문법을 선택해서 봐야 된다는 거서, 문법을 선택한 친구는 문법과 언어와 매체라는 걸로 합쳐서 이제 11문제가 나오고, 화법, 작문 선택하는 친구들은 11문제가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요 기존에 있는 방식 화법, 작문 10개,
문법 5개가 나왔다는 것이고, 문법은 기존의 방식하고 화법작문은 달라진 내용은 없었다. 그래서 보기로 나온 문제 2문제, 나머지 문법 3문제가 나왔었고요. 우리 세 번째, 우리 문학에서 바로 고전 시가만 비문학하고 결합된 그 작품 안에 비문학적 설명이 있는 내용들로 2022년 유형을 반영을 했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비문학 지문은 길었지만 문제 내용은 쉬웠고, 문학도 우리 소설도 지문은 좀 길었지만 내용은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모의고사에 점수가 지금 나오지 않은 친구들은 그동안 국어 공부를 전혀 안 했거나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시험을 보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무조건 고3 올라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제가 말한 것처럼 글 읽기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글 읽기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건데, 이거는 비문학 지식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풀면 안 돼요. 자료 같은 거로 보면 안 되고 일일이 문장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해설 강의에서 보여준 것처럼 전체적인 서론이나 또는 각 문단의 첫 문장을 기준을 잡아서 예측하면서 선별하면서 정리하면서 읽어가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고, 이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독서 영역만 잡는 것이 아니라 독서 영역도 잡아야 되고, 우리가 문학에서 보기랑 선택지 있는 능력을 이걸 통해 키울 수 있고, 화법 작문도 역시 대화로 된 연설문으로 된 이런 독해이기 때문에 이 영역을 다 잘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글읽기 능력입니다. 그래서 글쓰기 논리대로 이렇게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는 훈련을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다 라는 거 명심하시고, 글읽기, 그래서 시간 내 80분 안에 모든 질문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문학을 공부할 때 제발 뜻풀이, 미추치고, 형광펜, 그리고 고3 되면 EBS에 매달립니다. EBS 반영돼도 다 지금처럼 보기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두 번째 문학의 경우에는 여러분 반드시 스스로 낯선 작품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작품도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기를 기준으로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보기를 설명한 선택지를 통해서 정말 논리적으로 핵심의 범위를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문학은 15분 안에 모든 영역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문학 공부에 대한 부담이 줄어요.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이 고3이 되면 우리 화법과 문법에서 문제가 4문제 주는 대신 문학이 확 늘거든요. 그래서 문학적인 측면은 이제 내신처럼 암기, 정리, 자료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강의를 듣게 되면 스스로 해석하는 힘이 줄어들고, 이제 수능날 모의고사에서 낯선 작품 EBS에서 봤더라도 조건이 달라진 걸 스스로 해석하는 힘이 사라지게 되니까 반드시 문학 여러분들이 혼자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힘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해설 강의에서 오늘 다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문학 그렇게 꼭 접근하도록 하시고요. 문법과 합법 작문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철저하게 독서 영역처럼 풀면 됩니다. 제가 해설 강의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화법 작문은 따로 방법이 없고요. 그냥 연설문, 서론 보고 앞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구나. 대화책, 대화가 앞으로 어떤 내용을 대화한다라고 어떤 수로 대화한다고 말하고 있구나. 기준을 잡고 읽으면 너무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화법 작문은 독서 영역과 같다라는 생각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문학도 말했지만 문학도 결국 90% 독서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문법도 제발 암기하지 마시고, 요즘 문법은
기본적인 개념을 토대로 응용하기를 원해요. 좀 전에 우리가 문제 풀었듯이 의문론을 푸는데 의문론에서 이게 유마 비말지는가 안 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제가 풀어지는 않았지만 11번, 12번에서도 어미가 나온다고 했을 때 어미를 암기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기라는 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지 일일이 무슨 어미가 뭐다라고 암기하고 정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토대로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것들은 있지만 만약에 품사에서 관형사라면 체험 앞에서 꾸미는 역할이다. 온리 체험만 꾸며 라는 개념은 암기하지만 관형사에 속하는 게 뭔지 암기를 하다가는 딱 걸려들거든요. 관형사랑 형용사가 헷갈리기 때문에 그 사항을 풀 수 있는 능력 그러면 형용사가 개념이 뭐지? 서술성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기본 개념을 암기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지 형용사에 해당하는 사례 이런 걸 암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도 절대 암기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문법을 따로 뗐기 때문에 문법의 어떤 영역도 기존하고 크게 달라지는 않지만 암기를 통해서 풀 수 없다는 거 이해하시고 이제 고3 가면 국어가 제일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 거예요. 시간을 못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는 철저하게 많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내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능력,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문법의 개념을 익힌다고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접근하세요. 수능 국어는 1년을 기점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지 하루아침에 오를 수 있는 점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국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더라도 논리를 하면 그동안 잘못 암기하고 정리하고 무조건 문제만 풀었던 친구보다 내가 국어는 역전할 수 있겠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출발로 새로운 방식으로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국어 반드시 1등급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